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국의 인구조사가 내년 4월 1일 실시됩니다. 연방센서스국이 한국 등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하고 참여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부터는 내년 4월 1일 실시되는 2020 인구조사를 앞두고 센서스국이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제프 베일러 센서스 뉴욕 지역 책임자, 제니퍼 김 부 책임자 등 센서스국 관계자가 참여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2020 인구조사의 참여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센서스국 뉴욕 지역 책임자 제프 베일러는 2020년 인구조사는 한국어를 포함한 12개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번 인구조사부터 온라인 전화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서스 조사에서 기입한 정보는 어떤 기관도 열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share any information that could identify an individual or a household, period. Not with local, state, or federal law enforcement, not with Homeland Security, not with ICE.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결과는 각 커뮤니티의 인구를 파악해 의료복지 서비스, 학생들의 교육 지원, 교육시설 개선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매년 6,75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이 되고요. 그 자금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금으로 배정되어 사용이 됩니다.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센서스국 인구조사 초대장이 발송되며 이때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지난주 한국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철통 같은 헌신을 계속해서 표명했다면서 이런 보도는 한 익명 소식통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고 비판하고 조선일보에 기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 역시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이 21일 워싱턴엔 비행기에 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지만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거짓되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기사들을 매일 본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고 이것은 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것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14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보다도 많은 금액인데요.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가 13조 9,500억 달러로 석 달 전보다 92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현재 부채 수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보다 1조 3천억 달러나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21개 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조 4,400억 달러로 2분기 말보다 310억 달러 늘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은 1조 5천억 달러와 1조 3,200억 달러로 각각 1.4%, 1.3%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커진 점에서 볼 때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76% 수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거의 10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 거품이 컸던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투자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100만 달러였던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18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현재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180만 달러로 80% 인상됩니다. 또 고용촉진지역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80%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5년마다 투자금 하한선이 상향 조정돼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이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이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이민서비스국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지정 여부 결정권을 없애고 대신 연방국토안보부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도 대폭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맹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 등 연방 하원 의원 80명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또다시 공격하고 있다며 인상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달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이민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 아메리칸스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 역시 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수십억 달러를 납세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요금 인상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비용은 현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0% 인상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수수료 역시 현행 495달러에서 795달러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이민 신청 수수료가 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30일간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들의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 측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한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매매와 관련해 금융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한 후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의 수법은 우선 전화를 걸어 카카오톡 등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서울지방, 중앙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전송해서 수신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는 사건 번호와 안건 담당, 접수일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담당 검사 등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정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로 된 한국과 해외의 토지 및 예금 등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처분도 내려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재외공간이나 인터폴 등 공식 기관을 통해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 환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 뉴욕주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죠.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들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리츠필드 타운의회의 원래 회의에서 데니스 심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했던 공공장소 전자담배 흡연 금지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타운 정부 소유의 건물과 공원, 육류나 과일, 채소와 음식 등을 파는 소매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에 전자담배 흡연 금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00 이하의 벌금과 30일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 역시 지난달 24일 타운의회 원래회의에서 관공서와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펠팍타운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원래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합니다. 조례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시청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원, 수영장 등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 시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8일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254만 1,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251만 988명보다 1.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래 6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입국자 가운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한국인 방문자는 모두 229만 705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말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10년 133만 2,387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후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며 최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6만 8,110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취업 비자 입국자는 6.1%, 학생 비자를 통한 방문객도 1.4%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루당 평균 40명 정도가 등록하는 저조한 실정인데요. 뉴욕 총영사관 측이 재외동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